목차부터 보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일단은 그 송대 문인 집단이 대상이 되었는데 2장에서 먼저 이들의 신분적 특징을 보고 2장은 이제 3장에서 이들의 사변적 예술 사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2장을 마련을 해놓은 거고요. 그 본격적인 내용은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3장에서 이들이 문인 집단이 사변적 예술 사조를 형성하였다 해서 끝낸 게 아니라 4장으로 끌고 와서 근데 그 사변적 예술 성향을 토대로 그 작품에서 사람 즉 그것을 창작하는 창작자를 잃는 시대로 넘어가게 됐다. 뭐 이런 구성으로 목차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는 주제를 주셨을 때 인문과 예술의 상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주셔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 인문하고 예술이 뭐 대립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서론에서 썼듯이 문화라고 그 영역을 한정을 해줄 때 그 안에서 인문하고 예술이 그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그냥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PPT에서 저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논의되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결론은 인문하고 예술 사이에는 그 공통분모로 인간이 있다는 거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2장 들어가기 전에 서론의 대략적인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서론을 읽으면서 같이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의 발표는 인문과 예술이 공존하고자 할 때 무엇을 공통분모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문화라는 영역으로 한정해 준다면 인문과 예술은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일부가 됩니다. 양자는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대치되기보다는 서로 역학관계를 지니면서 함께 문화를 구성해 나갑니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인문은 사상이나 철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술이 인간의 상상력으로부터 창조된 산물이라고 한다면 인문은 그러한 상상력이 전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인간의 사고 능력 또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의를 따라가다 보면 양자의 공통분모에 인간이 있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문과 예술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양자의 관계에서 중심으로 진입하게 된 시기의 문화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주목한 것은 중국 송대의 문인 문화입니다. 송대는 국가적 규모의 문풍에 힘입어 과거제가 실효성을 회복하고 그 수혜를 입은 문인 계층이 문화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한 시기입니다. 송대의 문인 계층은 사유활동의 성과를 예술 창작에 반영하였는데 이는 송대 특유의 사변적 예술사조 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예술작품에 반영된 사유성과물들은 다름 아닌 창작자 자신에게 나온 것이었고 이에 따라 작품으로부터 창작자 즉 사람을 잃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송대의 문인 문화에 나타난 사변적 경향 그리고 작품과 창작자를 동일시하는 경향 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인문과 예술의 상관성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을 간략히 보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송초기에 문풍이 형성이 됐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인 계층이 지위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정치활동과 문예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참여를 하면서 이들 이제 사변적 문화 성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장의 내용인데요. 사쪽의 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변적 예술 성향이라고 했을 때 위진남북조 시대의 현학적 예술 풍조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 서술된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송대 문화의 사변적 경향은 창작자 자신의 생각을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변적 경향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소식이 물 용어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몇 가지를 모아서 분석을 했는데 총 3가지 칭차가 나타나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차에 감기에 왜 끌어? 박수 쳐줄까? 아니요. 그래서 그 소식이 물 용어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그 고향이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그 현실에서 보던 물을 그대로 그냥 뭐 하나의 자원이나 치용의 대상으로 봤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사쪽 밑에서부터 그쪽 전체 다가 거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보다 한 단계 더 위로 문학적 칭찬으로 사용한 경향이 나타나서 보면은 자연 경관을 그대로 묘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감정이입을 해서 자신의 감정을 거기다가 이렇게 투영을 해서 설명을 하거나 서술을 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 부분은 그 예시는 6쪽하고 7쪽 위에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하고 제일 관련된 부분인데 철학적 칭찬인데 물을 그러니까 물의 그 원리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그걸 자신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사상을 관찰하는데 접목을 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예시를 7쪽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8쪽 중간에 제가 종합적으로 쓴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껏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정리한 건데요. 소식의 물 용어 사용의 사례를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인문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칭찬인 현실의 단계에서 물은 인문도 예술도 아닌 자연 그대로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칭찬인 문학의 단계에서 물은 이미 예술 영역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인 철학의 단계에서는 물의 인문적 요소까지 가미되어 인문과 예술이 공존하는 양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변적 사주가 다시금 예전까지 작품에서 만약에 윤두서의 초상화에서 정신성을 읽었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까지가 끝인데 송대에는 이것보다는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인물을 그렸다면 사람들은 그 작품에 그려진 인물까지만 보는데 송대에는 그 인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린 사람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됐다는 점에서 사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대에는 사장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아랫부분. 앞서 소식의 물 용어 사용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송대에는 현실 속 소재를 활용한 창작 활동이 점차 철학적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문예 작품의 기능이 감상 또는 감회의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철학 사상을 드러내는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앞서 위진현학의 예술 풍조와 대조해 보았듯이 송대의 사변적 예술 문화는 창작자 자신의 사유를 토대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독특함을 지닌다. 이는 송대 문인 문화의 특수성 형성에 뒷받침을 하였다. 바로 창작자와 그의 작품을 동일시하는 경향의 형성이다. 이에 따라 송대의 문인 문화에서 창작자가 예술 감상의 중심부에 자리하게 되었으며 작품으로부터 사람을 읽는 풍조가 조성되었다. 그 밑에 있는 고인들의 글씨를 논하면 그 일생도 겸하여 논하였다. 진실로 사람됨이 아니라면 공표하더라도 귀하지 않았다. 라고 한 그런 예시나 보면 그쪽에 소식이 동생이 소철의 문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하는 거에 대해서 서술한 것인데 거기서 그 문장이 그 사람됨과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작품으로부터
그 창작자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 밑에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송대 그 문도론이 사실은 그 인문과 예술 문제와도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원래는 이 부분을 되게 길게 쓰려고 했는데 시간상 몇 달락밖에 구성을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문하고 예술이 이어지고 도하고 인문이 이어져서 그렇게도 한번 논의를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결론까지 왔는데요. 그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송대 문인들의 사변적 예술 경향을 통해 작품을 통해 사람을 읽는 특수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에 투영된 사유 성과는 창작자 본인의 것이므로 송대는 작품과 창작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학문적으로 발전한 것이 문과 도에 관한 논쟁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어떤 의견이 주실 만한 선생님이 있으시면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대 문인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인문과 예술의 공존에서 인간 또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그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또 왔죠? 네. 이거 자동으로 없어지죠. 원래 20분인데 20분을 아주 짧게 줄여주시긴 했는데 큰 도움은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사실 일정상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학술대회 하다 보면 항상 뒤로 이렇게 밀리는데 오늘 이상하게 계속 이렇게 당겨주네요. 저희가 지금 일정표를 보시면 현재 원래 지금 이 시간이 4시 50분까지입니다. 10분 일찍 끝났는데요. 또 동안 뭐 질문하죠? 네, 질문할까요? 10분 두 분 나오셔서 10분 동안만. 강교희 박사님 덕분에 이따가 쓰게 해주세요. 저기 손준영 씨 지금 그거 아니에요. 자, 나와. 이거 하면 뭐죠? 자,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해 주십시오. 질문 주시죠. 동기창의 얘기. 저는 강교희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 질문도 사변적입니다. 사변적 예술 사조라 하면 사변적 예술관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송대의 사변적 예술관이 형성됐다는 것인데, 국민의 왕유가 원한화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중파초를 얘기하는 거죠. 설중파초라는 물 속에 파초가 있는 건데, 이제 소식의 고향인 이산에서는 눈이 내리기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파초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예술의 본주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명절지를 그릴 때 계절적 순서에 맞지 않는 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려도 그것이 계절의 이치를 따지지 않고 아름다우면 그만이다 하고 다 인정하는 이제 형태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설중사초의 예를 든다면 이치에 안 맞는 것을 예술에서는 인정할 때 그것이 이제 문인의 관점에서는 인정을 한다고 치면 송대 유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이치의 이를 추구하고 이를 공부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유학자와 문인의 관계가 명확하게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 발표문이 이 발표를 상당히 굉장히 많은 약점을 안고 있는 발표문이라서 참고로 네. 설중 표절을 인정한 사람이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제목을 드리고 나서 쓰는 과정에서 싶었던 게 사실 그 송대 문인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도 다양한 성향이 있는 여기서도 지금 문두를 언급하면서 그 고문학파나 신유학자나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성향이 다른데 저는 제목에서 그냥 송대 문인이라고 다 묶어버려서 네, 그 부분에서 이미 사실 약점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걸 일단 허점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예술에서는 네. 이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기준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서 있는 게 이제 문인이라고 보면 이제 이치에 의한 그 범주 안에서 인간의 존재와 사람적 어떤 사고를 갖다가 인정하는 게 유학자라고 두 관계가 물론 문인 속에서는 이제 고고학자도 있고 뭐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예술 쪽에서도 명확하게 그 구분한 논문들이 없어가지고 이걸 항상 쓸 때마다 어떨 때는 문인으로 했다가 어떨 때는 사대부에 뭐 문인하라고 했다가 이래서 혹시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논문을 쓰셨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인해보지 않은 거죠. 허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네,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권호영 선생님께 있습니다. 도본 예술하고 신유 예술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조선시대 후기를 보면은 정선이라든지 김홍도라든지 이런 사람은 신유 예술을 집했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김정희사 그런 분들은 도본 예술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게 절충일에좀 결국 우리나라 폐하 쪽에서 더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근데 결론은 함께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맞아요. 함께 한다는 말은 도본과 같이 함께 할 수는 없고 도가 바탕이 돼야 거기 도가 빈 곳을 생기게 하고 마음을 비워주고 그래야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제기라는 거는 내 안에 신이 얼마나 단단하게 들어있느냐에 따라 내가 제기를 발휘해야 예술작품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옛날에 그 사람들도 물론 지금 선생님이 원하는 화사 지금 그런 보지 않는 작품을 작품으로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중국 가보지도 않아도 무이구곡가도도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고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림을 막 그렸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도본이며 신유며 이 예술 이름은 어떤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했냐 하면은 송리학이 성행한 조선에서는 그 매도자 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사대부였다는 거죠. 사대부들이 도에서 근본되지 않은 그림을 보면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하더라도 팔리지 않으니까 그리지 않았고 또 예전에는 사대부라는 스폰서가 있어야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체로 그 원칙적인 화원 화가들이 그리는 듯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그냥 도본 예술 쪽을 선호했던 사람이다라고 제가 전제한 겁니다. 진짜 자유롭게 조선 후기에 자유롭게 보면서
풍속화라든지 이런 거. 풍속화도 자유와 자유롭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풍속화도 사실화거든요. 사실화를 그대로 약간 꾸며서 그리거나 이런 것은 도의 근본에 저는 뒀다고 보고, 신유라고 보면 정말 식기가 작용해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우리는 이해 못하잖아요. 이게 뭘 그린 거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승화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때 제가 신이 논인다, 신명나게 그렸다, 신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예술적인 측면이나 발전적인 거는 그런 쪽 아닐까요? 그건 이제 지금 아직까지 우리의 사고가 민주화된 지 70년이 됐는데 우리의 사유는 아직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법에서 벗어나야죠. 예, 좀 벗어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제안한 거예요. 지금도 춤추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전통에서 그 옛날에 누구류 그거 따라하고 있고, 그 확 벗어나서 정말 신명나는 춤을 좀 추고, 그림도 정말 어떤 기본적인 틀을 깨고 신명나는 그림은 어떨까 하는 제 생각에서 신유 예술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신조. 네, 신조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물론 소식이 시에 신유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서 제가 신유를 예술에 이렇게 자유로운 소유유와 연결시켜서 신유 예술로 제가 정의를 내리고 썼습니다. 어디에 있던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김홍도 씨나 이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홍도가 풍속화를 왜 그렸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물어보지 말고 걔는 하고 나서 대답. 김홍도는 개인적인 화가가 아니고 화원이었습니다. 네. 공중에 기른 화원이었기 때문에 김홍도가 풍속화를 그린 이유는 기록의 측면이 더 강했고요. 그 서민의 풍경을 왕에게 알리기 위한 그림의 목적으로서 활용을 되었던 풍속화입니다. 예술적인 가치보다는 기록적인 측면이 더 강했기 때문에 신유나 도본에 대해서는 거기에 김홍도 그림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의아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그걸 예술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풍속화 자체는 기록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거든요. 김홍도의 작품으로서는 풍속화 말고 도본으로 들 수 있는 작품들이 꽤 많을 텐데 하필이면 왜 풍속화를 예를 드셨는지 궁금해요. 김홍도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가 풍속화 쪽에 더 빨리 와닿기 때문에 제가 화원 화가의 여러 가지 작품도 많지만 김홍도에게 가장 풍속화가 와닿아서 제가 풍속화를 가지고 와서 쓴 것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도본이라는 것은 꼭 뭐 도라는 것을 근본으로 꼭 했다기보다는 그 화원 화가들처럼 어떤 기준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제가 여기다가 쓴 거라서 김홍도의 예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네, 당황했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네, 됩니다. 존경은 화산수서에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근호양 죄송합니다. 그래, 준비를 할까? 근호양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존경은 화산수서에서 산수미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산수는 돌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며낸 것이다. 그랬을 때 이게 그 산수의 이 내재된 도에 의한 그 이치가 산수로서 이제 드러나고, 그 산수를 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그 도의 이치를 갖다가 함께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얘기하는 신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장자의 신사로 가고, 신령 물류가 이제 함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시에 나오는 대부분 보면 그냥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신유라고 표현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예술 쪽에서는 신유를 갖다가 신령 물류에 이제 함축적으로 읽어보고, 그걸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장가에 나오는 거죠. 강은 몸을 있고 마음은 성문 밑에가 있다고. 이제 그걸로 이제 연결시키면서 정신과 육체의 분리, 그래서 정신의 무한한 초월성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쨌거나 이제 그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존경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도의 이치는 이제 그
소식이 얘기하는 신유를 얘기하는 이 구성시대도 여전히 교회의 위치는 있다고 봤을 때 이 도와 신의 관계는 선생님이 마지막 문장 첫 번째에 함께 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상자 주체적인 관점이 있어야 실천이 돼야 마음속에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신유의 개념이 실천이 돼야 이제 드러나야 느낄 수 있는 건데 이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과 그 다음에 내가 도를 통해서 얻는 이치의 관계가 어떤 것이 더 주체적 입장에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신을 주체적으로 본 거고 도는 기본 베이스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제 이 글에서는 네, 이 글에서는 도를 본으로 하고 도를 토리로 본으로 하고 그 위에 신이 논이뤄야 된다는 얘기를 왜냐? 도가 있어야 내가 신기가 이 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내 안에 신명이 살아있어서 밖으로 활동할 때 외부 활동할 때 그것을 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도를 기본 베이스로 본으로 삼고 신유가 그 위에 같이 있어서 다 터줘야 신유 자유롭게 이렇게 터줘야만이 정말 신명난 예술이 된다 이런 의도로 제가 예술가가 아닌데 저렇게 그냥 구석구석 집으면 예술가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거든요. 특히 이거를 썼으니까 항상 주체성에 대한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지금 논의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 보니까 아까 신병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1일에 한 발표하시죠. 계속해서 궁금해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발표를 또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좀 할 수 있는 장으로 수수가 또 참석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시간이 좀 다 돼서 오늘 내용을 다음에 또 있기로 하고요. 네.